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5회 이론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재무제표를 묻는 문제였어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무제표는 종류가 총 5가지가 있죠. 먼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이고요. 해당하는 항목은 자산과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표로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현금흐름표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이에요. 현금이 어떻게 창출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따로 표로 흐름을 정리해 놓는 현금 흐름표가 있고, 기업의 자본 변동을 표시해주는 자본 변동표, 그리고 금액이나 계정 과목에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중에서 전산회계 2급에서 많이 등장하는 해당하는 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혹은 1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렇게 일정 기간을 표시해 주는 표라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아닌 것을 고르면요. 1번은 합계잔액 시산표인데, 시산표는 오류를 검증해주는 표예요. 시산표는 결산에서 결산 준비를 하기 위한 예비 절차로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에 각 계정에 바르게 전기가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인데요. 합계시산표가 있고 잔액시산표가 있고 모두 합계잔액을 표시해 줄 수 있는 합계잔액시산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산표는 재무제표에는 해당이 되진 않지만 결산을 위한 준비 절차로 필요한 표이고, 기능은 오류를 검증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재무제표 항목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번이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 보고서가 되겠네요. 나머지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맞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의 1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네, 2번은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다음 중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에 계정 과목으로만 찌어진 것이 아닌 것은? 계정 과목을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까요? 네, 1번에서 봤던 것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2번은요. 재무상태표 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보통 예금과 현금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자산 항목이고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은 재무상태표 항목이 맞고요. 2번은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인데,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비용이나 수익에 집중하지 말고 선급이나 선수에 초점을 맞춰서 선급은 먼저 지급한 돈, 선수는 먼저 받은 돈. 그래서 선급은 자산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선수는 부채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인데요. 수익과 비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수는 아직 못 받은 돈, 미지급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그래서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감가상각비, 급여 있는데요.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계산을 하는 비용인데, 감가상각비는 비용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비용 항목 중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죠.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활동을 위해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데요.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산부채 자본 항목이 아닌 것은 4번 비용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은 손익계산서 항목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2번의 4번이었고요. 계정 과목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계정 과목 이름만 보고 바로바로 어디에 분류가 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 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거래의 종류를 묻는 문제였네요.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에 맞는 내용은 2가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결합관계도 찾아야 하고 거래의 종류도 찾아야 합니다. 결합관계는 분계를 해야 하고요. 거래의 종류는 우리 교환거래부터 손익거래, 혼합거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래의 종류에서 먼저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항목만 차변과 대변에 분계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목만으로 분계가 된다면 교환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차변과 대변 중에서 수익과 비용 중 어느 항목이 있다면 수익과 비용이 나오는 분계라면 손익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같이 나오는 거래 분계가 혼합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한번 분계를 하면서 어떤 결합관계이고 어떠한 거래의 종류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를 할 때는 읽으면서 분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표시를 하면서 읽으셨으면 합니다. 계정과목과 거래처명 그리고 금액 이렇게 세 가지는 꼭 표시하면서 읽어주도록 하세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1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샀어요. 컴퓨터는 비품으로 분계가 되고요. 비품 150만 원 샀으니까 차변에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아직 주지 않았죠. 외상을 한 건데 외상은 상품 거래에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으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미지급금이 해당이 되겠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의무, 부채가 150만 원 증가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50만 원 증가하고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받았던 이유를 찾아보면 외상으로 매출했던 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지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받을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50만 원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거래처에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네, 외상매입금은 물건을 매입하고 상품을 매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인데 지금 갚았으니까요. 부채가 감소됩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만 원 감소하고요. 그리고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죠.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또 감소하게 됩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4번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네요.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하고요. 15만 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5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분계가 되는데요. 먼저 결합관계를 찾아보면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부채의 증가를 찾아야 해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1번 해당이 되고요. 2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해당되지 않고요. 3번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 대변 자산의 감소 해당되지 않고요. 4번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인 교환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결합관계만으로 답이 나왔네요. 1번입니다. 1번은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 항목만 등장하는 교환거래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3번 같은 문제는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문제예요. 거래의 종류와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분계도 꼭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네, 3번 다시 한번 혼자 분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도 분계 문제인데요. 아래의 가로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거래는 5월 10일과 5월 20일 거래가 있고요. 분계에는 5월 10일은 대변 항목, 5월 20일은 차변 계정 과목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한번 분계해 볼게요. 5월 10일 주식회사 무릉으로부터 상품 3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네, 상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재고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변의 상품 35만 원 증가하고요. 대변에 수표를 발행해서 줬어요. 수표만 줬다면 현금이 맞는데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면 당좌 예금이 되죠. 네,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준 경우는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 됩니다. 당좌 예금 계좌에서 발행해서 줬기 때문에 대변은 당좌 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35만 원. 5월 20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금강에 상품 50만 원을 공급하고 매출하고 대금은 매입처 발행 당좌 수표를 받다. 네, 여기는 수표를 발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수표를 받았어요. 근데 매입처가 발행을 했대요. 매입처는 금강이 되겠죠. 금강은 우리 회사가 아니라 타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 대표적으로 현금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매입처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이 발행한 수표라서 현금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50만 원 증가하고 대변에는 상품을 팔았죠. 상품 매출 혹은 상품 50만 원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상품으로 봤을 때는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것이고요. 상품 매출은 수익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 자,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은 당좌 예금에 해당이 되고요. 니은은 현금이네요. 그렇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2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수표를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는 현금이지만 수표를 발행해서 받았다 이렇게 뒤에 발행이란 글씨가 있다면 당좌 예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동점이 발행을 했다가 있을 수 있고 당점이 발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점이 발행했으면 현금이고요. 당점이 발행했으면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좌 예금입니다. 동점은 거래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거래처는 타인이 해당이 되죠. 내가 아닌 다른.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현금으로 분개를 해줘야 하고 당점은 당좌 예금으로 분개를 해줘야 된다는 것. 계정 과목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외상 매출액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당기 외상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외상 매출금을 묻는 문제인데요. 외상 매출금은 대표적인 자산 항목이고요. 자산이기 때문에 증가한다면 차변, 감소한다면 대변이고 잔액은 반드시 차변에 발생됩니다. 외상 매출금 T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의 기초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단기 매출액은 차변에 기재를 하고요. 단기 회수한 경우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경우는 대변 그리고 기말은 대변에 발생을 합니다. 네, 외상 매출금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기초 전액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두 번째 단기 올해 회수액 돌려받은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죠. 그래서 단기 회수액 대변에 기재하고요. 마지막 기말 잔액이 있네요. 기말 잔액 40만 원 기재하면 차대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합계 금액을 맞춰서 계산을 하면 구할 수 있겠네요. 네, 마감은 총 얼마로 되죠? 70만 원에서 40만 원을 합산하니까 110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이 110만 원이라면 차변도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매출액은 1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금액이 되겠죠. 네,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출액 8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T 계정을 그리면서 금액을 이렇게 대입해 보는 문제는 종종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도 T 계정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대입까지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 자산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동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유동성 배열법이란 자산과 부채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현금화가 쉬운 계정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은 현금이 흘러서 움직이는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기업에, 회사에 들어오는 그 시간을 의미를 하는데 가장 빠른 것이 당좌자산, 두 번째가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순서로 현금화가 쉬운 순서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의무에 해당하는 유동부채와 1년 이상 걸려서 갚아도 되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계정 과목이 어느 계정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미수금. 미수금은 아직 못 받은 돈이죠.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개발비는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데 자산입니다. 무엇 비로 끝나면 제가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발비는 예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개발비만 자산이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품인데요. 대표적인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죠. 네 번째 토지자산은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순서네요. 1번은 옳지 않고요. 2번 보겠습니다. 미수금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당좌자산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예금, 현금, 수표, 어음 이런 식으로 현금, 돈하고 관련된 것 혹은 종이 이런 것들은 모두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재고자산은 상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상품도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형태가 있는 건 모두 유형자산이어서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모두 유형자산이고요. 그리고 개발비는 비용 같지만 무형자산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순서대로 배열이 되었습니다. 2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3번도 배열해 볼게요. 상품은 재고자산, 토지는 유형자산, 미수금 당좌자산, 개발비 무형자산 옳지 않고요. 4번 재고자산, 상품 재고자산, 미수금 당좌자산, 개발비 무형자산, 토지 유형자산 네, 옳지 않습니다. 자산과 부채 유동성 배열법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기말에 상품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상품 매출 총이익 구하는 것 혹은 매출 원가 구하는 것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매회 등장을 하고 있죠. 공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식을 먼저 보면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과 매출 총이익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인데요. 단기상품 순매입액 구하는 공식은 또 총 매입액에서 매입을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깎아주는 경우나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회수한 경우 금액을 깎아주는 경우 그래서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모든 것들을 빼면 단기상품 순매입액이 됩니다. 매출 원가에서 계산하는 매입액은 순매입액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구한 매출 원가를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를 보고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400만 원은 기초상품 재고액이고요. 기초상품 재고액 400만 원. 두 번째 단기상품 매입액인데 이 단기상품 매입액은 다른 매입 애누리나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이 없다면 순매입액이 되고요. 만약 마지막 자료에 있는 매입 애누리와 같은 항목이 있다면 이것은 단기상품 총 매입액이 됩니다. 우리는 순매입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를 차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차감을 하니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상품 순매입액은 99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의 네 번째 자료 있네요. 기말상품 재고에 600만 원을 차감을 하면 그러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매출 원가는 총 790만 원이 되겠네요. 계산기로 꼭 계산해 보세요. 790만 원. 그래서 매출 원가가 790만 원이 되고요. 매출을 총이익 구하려면 순매출액도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 단기상품 매출액이 있어요. 그런데 매출 애누리나 매출 환입, 매출 할인과 같은 항목이 없다면 단기상품 매출액은 순매출액이 됩니다.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단기상품 매출액 1100만 원 순매출액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에서 매출원가 790만 원을 차감을 하면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되나요? 31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310만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과 같은 문제는 매회 등장을 해요. 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꼭꼭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의 회계자료에 의한 당기 총 수익은 얼마인가? 8번도 매회 등장을 하는 문제입니다.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손익법과 재산법의 공식을 아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당기순손익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당기순손익, 당기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당기순손실이 될 수도 있는데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을 합쳐서 당기순손익이라고 합니다.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계산하는 재산법과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계산하는 손익법이 있습니다. 재산법은 자본끼리 빼는 건데요. 12월 31일 기말 자본에서요. 1월 1일 기초 자본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만약 기초 자본이 더 많다면 당기순손실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비용이 더 많다면 당기순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법 항목이 충분하다면 재산법으로 계산을 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손익법으로 계산을 해서 당기순이익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부터 볼게요.
기초 자산이 80만 원, 그리고 기초 자본이 60만 원, 단기 총 비용이 110만 원, 기말 자본이 100만 원인데요. 단기 총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산법 항목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손익법 총 비용은 110만 원이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금액은 총 수익 금액입니다. 네. 단기 순이익을 구하면 총 수익을 구할 수 있겠죠.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자산과 기초 자본이 있는데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이 모두 있기 때문에 기초 자산 항목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대입해 볼게요. 기말 자본은 100만 원이고요. 기초 자본은 60만 원. 차감을 하면 얼마인가요? 네, 단기 순이익은 40만 원이 됩니다. 재산법으로 계산한 단기 순이익이 40만 원이라면 손익법에서도 40만 원이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에서 110만 원을 차감을 하면 40만 원이 될까요? 네, 15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차감을 하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총 수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150만 원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8번도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단기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인 재산법과 손익법 공식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유동자산, 유동의 의미는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것인데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산은 종류가 총 6가지가 있죠.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다 비유동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가지 중에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투자자산부터 기타 비유동자산까지는 1년 이상 걸려서 현금화가 가능한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어디에 나가는지 개정 과목 분류해 보겠습니다. 1번은 당좌 예금인데요. 무원 예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모두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유동자산이 맞고요. 현금은 대표적인 당좌 자산이에요. 유동자산이 맞고요. 영업권은 지금까지 중에서 처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영업권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초과 수익력을 갖는 기업이 갖는 배타적 권리인데 이런 경우에 영업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초과 수익력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영업권은 자산이 맞고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죠. 그래서 1년 이상 걸려서 현금화가 가능한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은 옳지 않네요. 4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고자산이고요. 유동자산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3번 영업권에 해당이 되네요. 좀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영업권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동종업계보다 더 많이 초과 수익력을 낼 수 있는 기업이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거 새로운 개정 과목 꼭 기억해 주세요. 답은 3번.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상품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은? 상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모든 부대 비용은, 재비용은 매입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볼게요. 상품을 10만 원에 매입하다. 상품을 구입을 했죠. 차변의 상품 10만 원, 재고자산 증가하고요. 상품 금액은 당연히 매입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1번 맞는 거래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상품 매입 시 발생한 하역비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돈을 지급한 경우인데요. 하역비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매입시래요. 매입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입 원가에 포함이기 때문에 차변의 하역비는 상품 계정으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차변의 상품 10만 원,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더하는 항목이 맞고요. 3번 상품 매입 시 발생한 운임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입 시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매입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운임 비용도 상품으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맞는 설명이었고요. 4번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불량품이 발생한 거죠. 1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이 반품하였다. 네, 물건을 사온 것 중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돌려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매입 환출이라는 개정 과목인데요. 매입 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이 있습니다.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물건값을 깎는 경우가 애누리이고요. 4번과 같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매입 환출, 매입해 온 것을 다시 돌려준다. 매입 환출에 해당되고요.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갚아서 거래처가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그 경우는 매입 할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반품을 해서 매입환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되게 되고요. 상품을 지금 돌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매입환출 10만원, 대변에는 상품 1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네요. 매입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은 별도의 비용 처리,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와 매입원가에서 포함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건물 일부 파손으로 인해서 유리창 교체 작업, 수익적 지출을 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옳은 것은 수익적 지출을 처리를 하였대요. 수익적 지출과 하나 더 등장해야 되는 것, 자본적 지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 연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산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건물을 고쳤다면 건물로 분개를 하는 것이고, 차량을 고쳤다면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하는데,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자산 항목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선한 부분들이 가치가 더 증대되었거나 얼마 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기간이 더 증대되었거나 이런 경우는 모두 자본적 지출을 처리를 합니다. 반대로 수익적 지출은요, 있는 원래 그대로 원상 회복을 시키거나 현상 유지만 시킨 경우, 가치가 더 이상 증대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선비, 비용으로, 판매비와 관리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차변에는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 하고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 지급한 수단으로 회계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비용으로 발생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건물로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했네요. 그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가 나올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부채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자산이고 수선비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는 경우입니다. 2번은 자산의 과소가 아니라 자산을 필요 없는데 600만 원만큼 더 증가시켰죠. 그래서 과대 계상이 맞고요. 3번 순이익의 과대 계상인데 이 경우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비용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을 쓰지 않고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자산 항목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과대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비용의 과대 계상인데 수선비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과소 계상됩니다. 자산은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요. 비용은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인데 비용을 써야 할 회계 처리를 자산 항목으로 썼기 때문에 순이익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 답은 3번이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11번의 답은 3번인데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잔액시산표에서 그 대칭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계정 과목을 차변과 대변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인데요.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차변에는 대여금, 대변에는 차입금인데 먼저 대여금과 차입금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분개가 되진 않고 계정 과목을 옳게 고치려면 앞에 기간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단기 대여금이라든지 장기 대여금이라든지 이렇게 대여금 앞에 기간이 꼭 붙어야 하고요. 차입금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앞에 기간과 함께 나와야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네, 대여금과 차입금은 돈을 빌려왔느냐, 돈을 빌려줬느냐에 따른 차이인데요. 대여금은 빌려준 돈입니다.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자산 항목이고요. 차입금은 빌려온 돈입니다. 차입금은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부채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자산 항목은 차변의 기재를 하고 부채 항목은 대변의 기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은 맞네요. 1번은 맞는 설명이고 2번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과 임차보증금인데요.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 중을 자산 항목인지 부채 항목인지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장기간 빌려주는 경우에 받는 보증금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토지나 건물을 장기간 1년 이상 빌려주고 받는 보증금인데 이 보증금은 나중에 건물이나
토지를 반납하게 된다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받은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 항목이 되겠죠. 반대로 임차보증금은 내가 빌려 온 경우에요.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을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증금인데 빌려오고 나서 보증금을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건물이나 토지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고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근데 2번은 반대로 기재가 되었네요. 그래서 차변은 임차보증금, 대변은 임대보증금.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은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는 내가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는 것은 맞지만 미래 시점에서는 다시 돈을 보증금 돌려줘야 될 의무가 발생해서 부채이고, 임차보증금은 빌려오고 나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왠지 돈이 나간 것 같지만 이 보증금은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이에요. 정상적으로 반납을 했다면 받아야 될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2번 옳지 않고 3번은 선급금인데요. 먼저 지급한 돈은 자산이고요. 선수금은 먼저 받은 돈, 부채입니다. 선급금은 돈을 줬지만 미래 시점에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뭔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선수금은 돈을 받았지만 미래 시점에서 돈을 더 이상 못 받고 물건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옳게 대칭관계가 옳게 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 4번은 미수금인데요. 아직 못 받은 돈, 자산입니다.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나중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돈, 부채입니다. 자산 차변, 부채 대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개인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1번부터 4번까지 분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팁이 있었어요. 개인기업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개인기업은 인출금 계정 과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돈, 인출금, 자본의 감소 항목, 인출금 계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현금 100만 원을 거래처에 단기 대여하다. 대여는 빌려준 경우에 해당이 되죠. 차변에 나중에 받아야 될 자산, 단기 대여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100만 원 증가하고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기업에 있는 현금 100만 원도 자산의 감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2번, 사업주가 단기 대여금 100만 원을 회수해서 돌려받아서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네, 드디어 인출금 나왔습니다.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차변에 100만 원 감소했고요.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을 회수했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단기 대여금 100만 원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해당하는 거래네요. 3번 보겠습니다. 결산 시에 인출금 계정의 차변 잔액 100만 원을 정리하다 했습니다. 인출금 계정을 정리를 한다는 뜻은요.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대변으로 상계 처리를 한다는 건데 대변에 인출금 계정 100만 원 보내주고요. 인출금은 자본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실질적으로 감소를 시켜줍니다. 자본의 감소는 차변. 그래서 차변에는 자본의 감소, 대변에는 자본의 증가. 4번 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자택에서 사용할 에어컨 1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하였다. 에어컨을 샀는데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대요. 그렇다면 차변의 인출금 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게 되고 인출금 계정을 자본금 계정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에는 에어컨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을 하였다. 에어컨을 회사 현금으로 샀겠죠. 혹은 예금으로 이체해 주었을 수도 있고요. 외상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현금으로 기재를 해볼게요. 에어컨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에어컨을 구입하였다. 그렇다면 차변에 인출금이라는 자본이 감소, 대변은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본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본을 찾으면 되는데요. 자본 항목을 골라보면 인출금 계정들을 고를 수 있겠고 1번 같은 경우는 단기 대여금과 현금 모두 자산 항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입니다. 13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비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비용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영업비용과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외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업비용은 다시 판매상품의 원가인 매출 원가와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를 제외한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계정 과목 끝에 글씨가 뭐뭐 비로 끝나거나 무엇 혹은 급여, 생과 공가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에 해당이 되겠고요. 영업 외비용은 계정 과목 끝에 글씨가 뭐뭐 비용으로 끝나거나 뭐뭐 손실 혹은 기부금 이렇게 영업활동 관련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요, 판매비와 관리비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접대비, 거래처의 접대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인데요. 접대비는 무엇 비로 끝나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세금과 공가, 세금을 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임차료, 류, 건물을 임차하고 지불하는 비용인데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이자 비용, 이자는 영업활동과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었네요. 14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 손실 혹은 영업 이익과 관련이 없는 거래는 무엇인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래를 찾는 건데요. 분개를 해봐야겠죠. 1번부터 4번까지 분개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영업부 급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급여가 발생했네요. 차변에 급여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되었고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당좌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엔 당좌자산의 감소. 2번 보겠습니다. 상품 광고를 위해서 25만 원을 보통예금을 지급하였다.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이런 경우에는요.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25만 원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당좌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수재민을 위해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하였다.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기부금 10만 원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사무실 전기요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전기요금은요, 수도세와 가스비, 전기세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수도광열비라고 계정 과목을 부르고요. 차변에 수도광열비 15만 원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엔 현금 15만 원 자산이 감소합니다. 네, 그렇다면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업비용이 맞고요. 2번은 광고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비용이 맞습니다. 3번 기부금은요, 영업외비용입니다. 영업외비용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답은 3번에 해당이 되네요. 4번 수도광열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한 비용의 분류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업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이 무엇 비용으로 끝나거나 무엇 손실로 끝나는 것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5회 15번까지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